오늘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혼이 파탄나는 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부정적인 사례, 요즘에 베트남을 예로 들면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이주 후 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혼을 해서 전 남친이나 아니면 전 남편과 혼인을 통해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례들과,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려서 증발돼 버리는 그런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정말 안 좋게 파탄나는 경우는 더 많지만 대부분 부부간의 문제, 뭐 고부 갈등, 이런 이제 집집마다 다른 케이스들, 집집마다 있는 사정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저 사람은 이랬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해도 나에게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재수 없으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국적 취득 후 이혼을 조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혼을 조장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구타나 부부싸움을 유발해서 법적으로 남편이 불리하게 만든 다음에 이혼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부터 작정을 하고 준비하는 케이스예요. 정말 장기 프로젝트예요. 통계청 자료를 조사를 했어요. 통계청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좋게 포장해서 말할 게 아니다, 좋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작년 2024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수가 5,017분이에요. 5,017명. 그리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베트남 남성의 수가 작년 기준 771분입니다. 그러니까 771명. 그런데 이 771분 중에 작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771분 중에 초혼이었던 경우는 43건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5% 조금 넘는 겁니다. 재혼인 경우가 728건, 728건 재혼이에요. 한마디로 이 지표를 해석을 하면 재혼인 경우가 훨씬 많죠. 이 통계 자료를 해석을 해보면. 초혼인 경우도 저는 저만큼 있는 게 신기한데, 분명 저것도 대부분은 결혼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분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트남 남성과 연애하는 한국 여성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베트남에서 3년 거주한 9년차 남편이지만 딱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그냥 연애하는 분, 그리고 한 분은 결혼한 분. 근데 이 두 분 다 베트남에서 봤어요. 한국에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3년을 살면서 딱 2분 본 거예요. 물론 더 많겠지만 제 눈에 보인 건 2번이에요. 굉장히 드물어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이 반대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흔할 만한 조합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꽤 많죠. 작년에만 700분이 넘게 결혼을 하셨고, 대부분은 재혼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이혼을 하고 다시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대부분은 거의 90%는 그럴 거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 한국에서 이혼한 한국 여성분이 베트남 남자랑 결혼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그게 흔할까요? 그렇게 흔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랑 결혼을 할 확률이 높은 거지, 국적 취득도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좀 씁쓸하지만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경우는 중간에 알기도 힘들어요. 특히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업체 통해서 결혼하실 때 너무 외모만 보고, 너무 몸매만 보고, 너무 나이가 젊고 이쁘고 뭐 섹시하다고 잠자리만 생각하고 여성분을 고르시면 이런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고심을 많이 해보시고, 많이 만나보시고,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처가도 계속 방문을 해보시고 해서 이 가정 형편 자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경우는 가정 형편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작정하고 숨기면 뭐 파악할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혼을 유발을 합니다. 시그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국적을 취득하고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고 싸우려고 들고 계속 그래요. 계속 구타를 유발하고, 원래 부부싸움을 할 때랑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신경을 긁고,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사전에 뭐 알고 방지할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시그널이 있지만 이 시그널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계획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겠어요. 이미 몇 년을 참고 견뎠는데 국적 취득하면 나랑 갈라서서 원래 살고 싶던 사람과 살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잠자리도 참아가면서 이런 사람 마음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배신감 때문에 저라면 절대. 근데 그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그 마음이 돌려질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게 사실이고 되게 드문 게 아니다. 작년에 결혼한 5,000 커플 중에 700 커플은,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작년에 결혼한 커플이 5,000 커플인데 이혼한 커플은 한 1,000 커플이 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다시 베트남 남자랑 재혼한 케이스가 700 커플이다. 한마디로 이게 되게 가챠 게임으로 따지면 굉장히 해자스러운 확률이라고 할 텐데 해자도 이런 해자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런 통계 자료만 보면 5명, 6명 적어도 진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명 중에 1명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 와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파탄난 커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식으로 파탄난 커플은 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제 생각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근데 이 통계청 자료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 운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내가 뭐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알아본다고 해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물론 뭐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하게 하나 보태자면 잘 사는 커플이 그래도 훨씬 많다. 이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진짜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사례가 아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어느 날 증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 증발하는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증발을 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돈 때문에예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정말 뭐 남편이 안 좋고 이래서 정말 뭐 불화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배제하고 그런 경우라면 이미 남편이 알고 있었겠지. 자기도 어느 정도 느낌은 있었겠지. 아, 우리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겠지만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3달 만에 도망을 가버렸다. 반년도 안 돼서 도망을 갔다.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돈 때문에 그래요. 본국에 빚이 많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금전적인 이유로 정말로 도망을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되게 서둘러요. 뭐든지 다 서둘러요. 결혼도 서두르고 한국에 오는 것도 서두르고 한국에 와서 특히 가장 서두르는 게 취업을 하려고 서두릅니다. 취업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금전적인 이유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결혼 생활을 굉장히 짧게 보고 있을 텐데 이 짧은 결혼 생활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튜토리얼이에요. 게임으로 따지면 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뭐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라도 가서 뭐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식당에서 많은 걸 배워요. 불법 체류자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앞으로 불법 체류자가 될 각오를 하고 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면 어디서 살아야 되고 핸드폰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고 이런 걸 이미 배워서 오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불법 체류자들과 어울리면서 배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기숙사처럼 사는 월세방들도 꽤 많아요. 한국에 사실 진짜 되게 많아요. 뭐 작은 빌라 이런데 여러 명이 빌려놓고 여러 명이 같이 그냥 거기서 잠만 자고 지내는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러다 정분이 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제가 호치민에 있을 때 어학당에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와이프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좀 심심해하기도 할 것 같아서 어학당을 등록해 줬습니다. 어학당을 등록해 줬는데 제가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고소당할까봐. 그 어학당에 이제 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레벨 1도 반이 2개인가 3개가 있었는데 한 반은 중국인 반이에요. 중국인밖에 없어. 그 반은. 중국인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반이 좀 나눠져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2반에 이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와이프가 들어간 반도 참 공교롭게도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저처럼 대부분이 베트남인이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너댓 명은 다른 나라 분들이었어요. 뭐 몽골 사람, 러시아 사람, 뭐 태국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온 분들이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 대학생 신분으로 온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어학당에 온 거고 그 어학당을 마치면 그 어학당을 다녔던 학교에 입학을 하는 조건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1년에 등록금이 500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에 어학당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학교 자체에서 기숙사도 운영을 합니다. 기숙사도 운영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정말 보편적인 일반적인 경우, 정말 만약에 베트남을 예로 들면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정말 순수하게 공부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런 학생들은 와서 숙식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편의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한 거예요.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물론 다 장사지만 그런 식으로 지내는데 대부분 이제 기숙사에 지냅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계약한 주변의 빌라들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사는 거고, 시간 맞춰서 학교 왔다가 공부 마치고 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수업 시간 외에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커리큘럼도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 같이 뭐 버스 타고 어디 가보고, 뭐 다 같이 어디 시장 가서 뭐 물건도 사보고, 뭐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전담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 와이프가 거기를 한 학기 다녔거든요. 1년 등록하고 한 학기 다녀서 요즘도 가끔 6개월 더 남은 거 빨리 타야지 언제 오실 거예요? 뭐 이런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후에, 그러니까 한 학기를 마쳤을 때, 1학기를 마쳤을 때 몇 명 남아 있었냐? 3분의 1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도망가려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랑 거의 동일한 코스를 밟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혼이 아니고 입학으로 대신했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남자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여자 학생들도 있는데 여학생들도 있는데 남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루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해서 들어오면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대충 알려주고, 뭐 버스 타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물건 사는 것도 뭐 연습도 시켜주고, 한마디로 한국 생활 학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이 친구들이 몰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식당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트 같은데 주말 아르바이트만 뽑는 그런 데 가서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몰래. 원래 하면 안 돼요. 원래 경제활동 하면 안 돼요. 그 학생들도. 주말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 어울리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런할 준비를 해요. 도망갈 준비를 해요. 내가 당장 기숙사에서 나와서 살 집도 미리 마련을 해놓고, 들어갈 집도 미리 마련을 해놓고, 핸드폰도 암암리에 어떻게 구해서 들고 다니고, 계좌 같은 것도 이 베트남 사람이 만들어서 파는 계좌들이 있어요. 물론 베트남 사람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닌데 한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돈 받고 넘기는 경우도 흔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계좌도 마련을 했어. 그렇게 준비가 끝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수업에 안 나와. 하루 이틀은 뭐 안 나올 수 있다 쳐. 연락을 해봤더니 기숙사에도 없어. 이미 짐 다 빠져있고. 기숙사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뭐 밤이나 새벽에 도망가려고 마음먹으면 그걸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CCTV 돌려봐서 나가는 거 본다 한들 어쩔 건데,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반에서 3분의 1은 한 학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다 도망을 갔습니다. 첫 달에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도망을 가냐, 제가 이런 말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결혼으로 와서 도망가는 사람, 유학같이 와서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서둘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서둘러요. 거의 2-3달 안에 도망갈 준비를 끝내고 실제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빚에 쪼들려서 그래요. 빚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베트남 본국에 자기의 빚이든 가족의 빚이든 달달이 상환해야 되는 빚이 상당해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뭐 1금융, 2금융 대출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나오고, 대부분의 빚은 사채예요. 불법 추심도 감수하고 돈 받으러 오는 사채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채. 한국처럼 뭐 불법 추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시간 정해져 있고 추심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돈 줄 때까지, 그냥 진짜 돈 줄 때까지 괴롭힙니다. 나나 내 가족을.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벌어서 돈을 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서류 작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태 파악이 끝났다. 아, 이렇게 다니면 되고, 내가 어디서 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어느 계좌에 넣고 어떻게 돈을 바꿔서 베트남으로 보내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쓰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말 빨리 도망갔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인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오는 비용 자체도 빚으로 마련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래 본국에도 빚이 많았지만 이 빚을 한국에서 일해서 상환하려고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도 빚을 더 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한 달에 뭐 2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벌어서 보내야 돼요. 자기 생활비 빼고 보내야 돼요. 계속.
그런 경우가 흔하고, 생각보다 흔하고, 또 그런 식으로 상환에 성공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뛰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학생들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도망을 가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감수를 하고 도망을 가서 그렇게 양성되는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시집 오는 여성분들 중에도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은데 그래도 자기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를 살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도 어떻게 남의 명의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송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송금을 못하니까 환치기 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와이프 아는 사람도 그거를 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한테 한국 돈을 받고 자기가 베트남에 쌓아놨던 베트남 돈을 그 가족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환치기를 통해서 이제 차익을 얻는 분들이 한국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다. 수수료를 물론 많이 떼지만 일도 아니다. 물론 중간에 띄이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정리해보면, 국적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이혼을 유발하는 경우, 그 다음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도망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 중에 국적을 위해서 정말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여성분들은 솔직히 중간에 알 방법이 없어요. 작정하면 진짜. 두 번째, 돈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혼 전에 빚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사채라 그랬죠. 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용점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뗀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말로, 약간 시체말로 집안 꼬라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다 기울어져 가고 막 다 쓰러져 가는데 막 집에 남자들이 막 놀고 있고, 막 형제 많아가지고 막 대부분 집에서 놀고 있고 이러면 정말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런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친정에 돈 좀 해줘라. 계속 이렇게 닥달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예 그냥 도망가서 내가 벌어서 해결할게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최악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 처가의 상태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말 면밀히. 물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집이 정말 안 좋고 진짜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가족들이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정말 당장 집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한국으로 시집가는 딸, 누나, 이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거기에 올인하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끝날 확률이 높다. 자, 오늘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했고, 이걸 어떻게 밝게 마무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한 4배 정도 많다. 잘 사는 사람이. 근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5명에서 6명 중에 1명은 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한국에서 결혼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혼율만 따지고 보면. 어쨌거나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보시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 결혼을 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첫 영상에서 그랬죠. 성급하게 매칭 되자마자 외모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와 이쁘다 섹시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첫날 밤을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막 진행하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별로 안 행복해요. 그런데 그나마 연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빚에 쪼들리든지 아니면 어떤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숨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내가 어느 정도 엿보고 그럴 시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연애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살면 같이 사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남편이 있는지 원래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연애 결혼을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굉장히 길어졌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정말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되고 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나도 국제 결혼을 했지만, 아니면 국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걸 혹시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